잠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자식 있으세요? 그럼 딱 오늘 하루만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스크롤 내리던 손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과 자식 사이에 오래 쌓여온 어떤 것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보다가 가슴이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뜨끔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오히려 오늘 이 영상이 당신한테 꼭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자식한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나중에 크면 알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떠세요? 하나라도 귀에 익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어쩌면 바로 어제도 이 말 중 하나를 자식한테 하셨습니까? 잠깐 침묵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무심코 던진 말이 가장 무거운 업이 된다고. 모르는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그 뿌리가 때로는 자식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되기도 한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왔는데 자식한테는 다르게 닿아온 말들. 잘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의 마음 문을 조금씩 닫아버린 말들. 틀린 말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말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당신과 자식 사이에 무언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나쁜 부모를 꾸짖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런 영상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넘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사랑으로 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 참 묘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인데 그 자식한테서 제일 깊이 상처받기도 하고 제일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러니 부모가 된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을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처음 엄마 아빠하고 불렀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것은 뒤로 밀어두는 삶이 시작된 게 자식 학원비 때문에 나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산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등록금 마련하느라 여행은 생각도 못했던 해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싶었고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내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자식 걱정으로 뒤척인 밤이 얼마나 됩니까? 눈 감으면 자식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밥 먹다가도 저 애는 끼니는 챙기는지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하고의 사이에 뭔가 이상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어른 됐으니까 바쁘겠지. 결혼하면 다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밥상 앞에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을 봅니다. 뭔가 물어보면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갑니다. 잘 가라, 조심해서 가라. 손을 흔들고 대문을 닫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한테 먼저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직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것도 며칠 후에 들었어요. 심지어 임신 소식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전해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서운함이 말로 잘 안 나옵니다. 왜 나한테는 먼저 말을 안 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명절이나 큰 행사 때 자식이 배우자 쪽으로 더 많이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올해도 처갓집에서 더 오래 있다가 왔습니다. 시댁에는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는 걸 압니다. 이해도 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과 서운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 번째는 손주 봐달라는 부탁에는 달려오면서 정작 밥 한번 같이 먹자는 말에는 바쁘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손주 보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손주는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손주 볼 때만 불려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 허전함이 있어요. 나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마음,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서운함의 화살을 자식한테 돌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거리가, 그 짧은 대답들이, 그 어색한 침묵이 어딘가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어떤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한테 우리 의도와 다르게 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심인데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인데요. 정말로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자식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 눈에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그거 잘못되지 않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식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닫혀버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앞에서 자식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를 위한 말 아니야. 이렇게 받아치면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못된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겠어.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은 동의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아서 그냥 끄덕이는 거예요. 이 장면이 10번 반복되고 20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이 새겨집니다. 부모한테 내 얘기 해봤자 결국 부모 말로 끝난다. 그럼 처음부터 말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바로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부모한테 먼저 알리지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요. 그 공식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선의에서 나온 말도 상대방의 뜻을 꺾는 방식으로 전해지면 그 말은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이 상대방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뿌리로 자라느냐가 결국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말입니다.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이 말은 더 직접적입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자식과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자식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부모가 반박합니다. 자식이 다시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논쟁이 아니라 선고가 되는 겁니다. 자식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이미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못을 박아버렸으니까요. 그 저녁 밥상의 침묵 느껴지십니까? 자식은 밥을 먹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옳은 말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문을 살며시 닫습니다. 그 문들이 하나씩 닫혀가는 겁니다. 요란하지 않게,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말이 만들어내는 것은 자식의 침묵입니다. 반항이 아니에요. 말대꾸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조용함을 부모는 종종 자식이 이제 철이 들었다거나 말을 잘 듣게 됐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철이 든 게 아니라
포기를 배운 겁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한 겁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나중에 크면 알 거야. 이 말은 언뜻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느 순간에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식이 지금 이 순간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다거나 무섭다거나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거나 그 감정을 꺼내려 할 때 혹은 자기 선택을 설명하려 할 때 돌아오는 말이 나중에 크면 알 거야 이겁니다. 이 말이 자식한테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생각은 아직 덜 익었다. 지금의 너는 아직 판단할 자격이 없다. 자식이 30이어도 그렇습니다. 40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나중에 크면 알 거야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감정이 지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내 판단에서 자식의 감정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알 거야.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해봐. 엄마가 듣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도 됩니다. 많이 걱정되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 이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말이라 입에서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이제 네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자식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자식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자식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힘든 것도 서러운데 그게 내 탓이라는 말까지 들은 겁니다. 그 순간 자식이 느끼는 게 뭘까요? 자책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부모한테 전화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험. 다음번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한테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전화하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뭘 도와주면 될까? 이 말이 전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 내 편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먼저다. 그게 먼저다. 잘잘못은 나중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힘든 그 순간만큼은 딱 그 순간만큼은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오늘 자식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지내냐가 아니라 요즘 많이 바쁘지? 이 한마디라도 먼저 꺼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에요.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나 세부 내용은 바꿨습니다만 그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살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덕수 씨라고 부를게요. 덕수 씨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면서 학교 운동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바빠서요. 아이들 생일을 잊어버린 해도 있었습니다. 역시 바빠서였습니다. 그런데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등록금도 제 날짜에 냈습니다. 그게 덕수 씨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돈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덕수 씨는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밥상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혼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나중에 크면 알 거야. 그렇게 아들이 컸습니다.
아들은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했습니다. 덕수 씨는 아들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후부터 연락이 줄었습니다. 명절엔 오긴 왔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덕수 씨가 말을 걸면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덕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저 녀석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색은 안 했어요. 남자가 그런 거 드러내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아들 학창시절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교과서도 있고 상장도 있고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수 씨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손이 먼저 갔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쓴 거였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한테 혼났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근데 왜 들을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 아버지한테 칭찬받아본 기억이 없다. 딱 한 번만 잘했다는 말 들어봤으면 좋겠다. 덕수 씨는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잘했다는 말 딱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문장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한 건가? 그날 저녁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아들 얼굴이요. 아버지 손 잡고 싶어서 슬금슬금 옆에 다가오던 그 작은 아이. 그때 덕수 씨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공부하러 가 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뭘 그러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했던 거라고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수 씨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잘 지내냐? 로 시작하려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요즘 많이 바쁘지? 고생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별로.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가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덕수 씨는 다음에 또 전화했습니다. 또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왔어요.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됐습니다. 2달이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덕수 씨 핸드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요. 덕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고생한다. 수고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덕수 씨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아직 드려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말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 왜 나오는지는 압니다. 억울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식한테 닿는 방식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빚입니다.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빚을 졌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부모한테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느낌인데 얼마를 갚아야 끝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빚이요. 그 감각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 곁에 있는 게 불편해집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게 됩니다. 명절에 얼굴 비치는 게 의무가 됩니다. 마음은 빠진 채로 몸만 오는 의무. 그리고 이 5번째 말은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와 함께 돌아갑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로 자식의 입을 닫아놓고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로 반박할 틈을 없애고 나중에 크면 알 거야. 로 자식의 현재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로 실패의 책임을 새기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이 5개가 같이 반복될 때 자식 마음 안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한테 말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경험이 쌓입니다. 그게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반항이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풍수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묵은 기운이 쌓이면 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공기가 돌지 않는 방에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해요. 오래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인 관계에는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식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이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 공간이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고 하고 싶어질 때 딱 멈추는 겁니다.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그래도 지금 몸은 괜찮지? 건강한 게 제일이야. 이 말이 자식한테 전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내 편이다. 그게 부모 아닌가요?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냥 내 자식이라는 게 먼저인 사람. 잠깐 멈춰볼게요. 지금 이 순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여 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고. 가까울수록 그 말이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귓전을 스쳐 지나가지만 부모의 말은 자식의 뼈에 새겨진다고. 그래서 부모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도 그 말을 해왔는데 나도 모르게 자식 마음에 그런 걸 심어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드릴 말씀이 그것입니다. 업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어드릴게요. 업은 전생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업의 본뜻은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 지금 하는 말, 지금 짓는 표정. 그게 다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마음밭에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은 자식이 단단하게 자라는 뿌리가 됩니다.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릴 적 부모가 해준 그 한마디가 버팀목이 됩니다. 반대로 무거운 씨앗은 자식이 어른이 된 후에도 가끔 꺼내보는 짐이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탓할 때 그 뿌리가 어릴 때 들은 말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것도 말합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고. 예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그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새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전환의 힘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는 마음입니다. 알아채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알아채는 것, 그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 그 말들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당신의 부모도 그 말들을 했을 거고 그 위의 부모도 그랬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엄격함을 사랑이라 여기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그 흐름을 당신 세대에서 조금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때? 이 말들이면 됩니다.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재산보다 집보다 자식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말년에 자식과 따뜻하게 지내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통제하려 들지 않았던 부모입니다. 자식을 믿어주었던 부모입니다. 틀린 것도 따지기 전에 수고했다고 먼저 말해주었던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 자식이 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전화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말년의 복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자식이 곁에 있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말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저는 그게 그냥 우연히 지나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5가지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나중에 크면 알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 말들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다만 자식한테 우리 의도대로 닿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시겠어요? 자식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잘 지내냐가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들지, 고생한다 이 말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세요. 자식이요, 짧게 대답해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덕수 씨 기억하시죠? 석 달이 지나서야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반드시 왔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옵니다. 내일 당장 자식이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싹이 틉니다. 꼭.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께 조용히 전달해 주세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를 슬며시 보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말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이런 영상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당신은 오늘 멈추셨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고생한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